안녕하십니까. 회계기준원입니다. 이번 스마트 강의에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 공개 초안이 발표됨에 따라 기준서 내용에 대한 심화 과정으로서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 측정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 측정치의 도입 배경, 현황 및 공시 사례에 대해 심도 있는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IFRS 18을 발표하기 전에도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 측정치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무에서는 non-GAAP measure라는 이름으로도 통용되고 있었습니다. 재무제표 이용자들은 이러한 수치가 기업의 영업 관리 방식과 재무 성과의 지속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므로 매우 유용하다는 점에는 동의하였습니다. 다만 기존의 IFRS에서는 이러한 수치를 별도로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그 측정치의 정보 품질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IASB는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 측정치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NPM의 식별 방법, NPM 정보의 재무제표 표시 공시 방법, NPM에 대해 제공해야 하는 정보의 내용을 포함한 IFRS 18의 요구사항을 개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NPM을 재무제표에 포함하여 동일한 공시 요구사항을 적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NPM이 회계 감사 범위에 포함되었고 감사인이 그 수치의 적정성을 검증하게 됩니다. 따라서 IFRS 18 제정 이전에 재무제표 이용자들이 우려를 제기하였던 non-GAAP 측정치의 투명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배경에 따라 IASB가 개발한 경영진의 정의한 성과 측정치, 즉 NPM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NPM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수익과 비용의 중간 합계로서 재무제표에 포함하지 않고 IR 활동과 같은 공개적인 의사소통에 사용되고 기업 전체의 재무 성과에 대한 경영진의 견해를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되며 IFRS에서 표시나 공시를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으면서 IFRS에서 명시한 예외 사항에도 해당하지 않는 중간 합계입니다. 자세히 설명하자면 IFRS 18 문단 118에서는 NPM에 해당하지 않는 중간 합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문단에서는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 측정치에 해당하지 않는 수익과 비용의 중간 합계로 6가지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수익에서 매출 원가를 차감한 매출 총이익 및 이와 유사한 중간 합계입니다. 두 번째는 감가상각비와 상각비 및 기업 회계기준서 제1036호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 손상차손을 차감하기 전 영업손익입니다. 세 번째는 영업손익과 지분법을 적용하여 회계 처리하는 모든 투자자산에서 발생한 수익과 비용입니다. 네 번째로 해당 기준서 문단 73을 적용하는 경우, 다시 말해 고객에게 금융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이 없는 부채의 수익과 비용을 영업범주로 분류하는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경우에 영업손익과 투자범주로 분류된 모든 수익과 비용으로 구성되는 중간합계는 NPM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손익과 계속 영업손익을 NPM에 해당하지 않는 중간합계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non-GAAP 측정치가 국내에서 활용되고 있는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상장회사 협의회가 코스피 200 기업의 2023년 말 IR 활동을 조사해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NPM 공시 요구 사항이 국내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코스피 200 기업의 non-GAAP 측정치 활용 비율은 40% 내외이고 이 중 IFRS 18의 NPM으로 식별 가능한 측정치를 활용한 기업은 총 200개사 중 6개사에 불과했습니다. 더불어 해당 지표의 산정 내역이나 재무제표 숫자와의 차이 조정 내역을 공시한 기업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국내 기업은 이해 관계자와 의사소통 시
재무제표에서 공시한 수치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와 다른 수치를 공시하는 경우에도 그 근거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아 신뢰성 있는 경영진 성과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은 넌갭 측정치를 재무제표 이용자인 주주와의 의사소통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 않고, 넌갭 측정치를 사용하는 기업들의 경우에도 NPM에 해당할 수 있는 측정치를 사용하고 있는 기업들의 수가 매우 적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따라서 NPM 개념이 국내 기업들에게는 매우 생소할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KIFRS 제1118호 도입 초기에는 국내 기업들이 NPM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할 우려가 있어 보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NPM의 장점인 기업의 재무 성과에 대해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무제표 이용자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을 기업들이 충분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기업들이 NPM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유인을 제공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넌갭 측정치 활용도가 낮은 국내 현황과 달리 해외에서는 이러한 수치를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MQM과 유사한 넌갭 측정치는 미국, 영국과 유럽에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주로 투자자와의 의사소통 및 경영진 성과 측정 요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치의 구체적인 측정 방법을 살펴보면 주로 단기 순이익에서 유무형자산 손상차손, 상각비, 주식 보상 비용 등 비현금 영업 비용을 조정하여 산정한다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오른쪽 표를 보시면 연도별 미국 넌갭 분기이익 보고기업 비중이 제시되어 있는데, 미국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넌갭 분기이익을 보고하는 비중이 2003년 34%에서 2019년 48%까지 증가했다는 점을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무형자산 투자 비중이 높은 헬스케어 및 IT 기업은 단기 순이익의 연구개발비와 무형자산 상각비를 제거한 넌갭 이익을 보고하는 경향이 높았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 측정치 공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사례는 가상의 A그룹을 예로 들어 경영진이 NPM을 어떻게 정의하고 공시했는지를 보여줍니다. NPM 공시와 관련된 배경 정보부터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영진은 조정 영업이익과 조정 계속 영업이익이 A그룹에 대한 경영진의 견해를 제공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둘째, 경영진은 조정 영업이익과 조정 계속 영업이익이 기업의 수익성 추세를 이해하는 데 유용한 정보라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런 조정 지표가 실제 재무 성과를 해석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보고 있습니다. 셋째, A그룹은 손익계산서상에 표시된 수치와 경영진이 정의한 지표 간의 차이를 상세히 공시합니다. 즉, 영업이익이나 계속 영업이익 같은 공식 수치와 조정된 성과 측정치 사이에 어떤 조정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중간 합계를 함께 제시합니다. 마지막으로 A그룹은 조정 항목별로 구체적인 내용, 법인세 효과, 비지배 지분에 미치는 영향 등도 함께 공시합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해당 지표가 실질적으로 재무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이어서 구체적으로 주석 공시하는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모든 NPM 측정치에 대한 정보를 하나의 주석으로 공시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항목입니다. A그룹은 공개적으로 의사소통한 조정 영업이익과 조정 계속 영업이익을 NPM으로 식별하였기 때문에 문단 122에 따라 기업은 당사의 성과 측정치가 공개적으로 의사소통할 때 사용한다는 점과 다른 기업의 특정 수치와 비교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공시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A그룹은 이러한 측정치가 기업의 재무 성과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해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여러 회계연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비용을 조정함으로써 수익성 추세를 이해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이러한 공시를 통해 기업은 NPM을 정의한 근거, 비교 가능성, 유용하다고 판단한 이유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이처럼 NPM의 공시는 단순 수치 전달을 넘어 투명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성적 설명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공시 항목으로서 A그룹은 NPM으로 식별한 조정 영업이익 및 조정 계속 영업이익을 산정하기 위해 영업이익과 계속 영업이익에서 조정하는 수익과 비용 항목을 설명해야 합니다. 이러한 항목은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 측정치인 NPM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주요 조정 항목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손상차손 또는 환입입니다. 다음으로 구조조정 비용입니다. 참고로 구조조정과 관련된 일회성 비용은 조정 영업이익에서 제외한다는 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비반복적인 소송 비용의 경우 중대한 소송은 일시적이고 예외적인 사건으로 판단되어 조정 항목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유무형 자산 처분 손익,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처분 손익도 주석에 기재된 바와 같이 NPM 산정에서 제외됨을 알 수 있습니다. 하단의 문장도 중요합니다. A그룹은 개별 항목이 반복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조정 대상으로 삼고 조정 여부는 경영진의 판단에 기반해 이루어진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공시는 기준서 문단 123의 2에 따른 것으로 기업은 NPM 산정 시 단순히 수치를 보여주는 것을 넘어서 어떤 항목을 조정했고 그 근거와 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이는 투자자와 이해관계자들이 해당 지표의 신뢰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앞의 공시 내용에서 설명한 NPM을 산정하는 방법을 구체적인 수치를 활용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KIFRS에서 공시를 요구하는 손익계산서상 수치인 영업이익과 계속 영업이익에서 특정 수익과 비용 항목을 조정하여 A그룹이 NPM으로 식별한 수치를 산정하는 과정을 단계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요 포인트를 순서대로 설명드리면 먼저 영업이익 5만 7천은 KIFRS에 따라 공식적으로 산정된 수치입니다. 여기에 대해 경영진은 손상차손 6,100, 구조조정 비용 3,800, 유형자산 처분 손익 마이너스 1,800의 조정 항목을 반영합니다. 이 조정을 거쳐 경영진이 정의한 조정 영업이익은 65,100으로 도출됩니다. 마찬가지로 계속 영업이익 32,100도 같은 방식으로 조정되어 조정 계속 영업이익은 39,908로 산정되었습니다. 이 공시는 기준서 문단 123의 3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준서 문단에서는 가장 직접적으로 비교 가능한 중간 합계, 예를 들어 영업이익과 NPM의 차이 조정 내용을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문단 123의 4에서는 각 조정 항목이 법인세와 비지배 지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함께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이 표는 기준서에서 공시하도록 요구하는 수치와 NPM 간의 조정 내역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조정 항목별로 구체적인 금액과 성격을 명시하여 세 효과까지 고려한 정보를 나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시면 실무에서 NPM 공시를 준비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례에서 마지막 공시 항목인 조정 항목별 법인세 효과 결정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시 요소는 기준서 문단 123의 5에 따라 반드시 설명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A그룹은 각 조정 항목에 대한 법인세 효과 유무와 그 원인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항목은 손상차손입니다. A국과 B국에서는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손상차손은 법인세 효과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법적으로 세금 효과가 없다고 판단한 항목은 그 이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구조조정 비용입니다. 구조조정 비용은 특정 프로젝트와 관련되어 있으며 그 성격에 대해서도 정리하고
재교육, 이전 비용이라고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한편 구조조정 비용은 시국의 법인세 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해당 국가의 세율인 15.5%를 기준으로 세금 효과를 산정합니다. 세 번째는 유형자산 처분 이익입니다. 이 항목 역시 D국에서 과세 대상이며 해당 국가의 법인세율인 16.5%를 기준으로 효과를 계산합니다. 요약하자면 이 슬라이드에서는 경영진이 정의한 조정 항목에 대해 세금 효과가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명확하고 근거 있는 방식으로 공시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NPM의 실무 적용과 관련하여 제기된 의문사항들을 알아보고 이에 대한 회계 기준원 담당 팀의 의견을 Q&A 형식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질문 사항들은 회계 기준원이 간담회, 세미나 등의 아웃리치 활동을 수행할 때 이해 관계자들이 반복적으로 제기했던 질문을 정리한 것입니다. 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은 회계 기준원 담당 팀의 의견이므로 공식 의견과는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은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 측정치를 반드시 공시해야 하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기준서에서는 회계 기준에서 정하지 않는 측정치에 해당하는 수익과 비용의 중간 합계가 KIFRS 제1118호 문단 117에서 제시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장표에서는 참고 문단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 측정치를 식별하기 위한 요건 중 공개적인 의사소통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기준서 본문 문단 B119에서는 경영진 설명서, 보도 자료 및 투자자에게 발표한 자료가 공개적인 의사소통에 포함되지만 구두 전달과 구두 전달 녹취록, 그리고 소셜미디어 게시물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참고 문단을 해당 장표에서 기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회사의 재량에 따른 NPM의 후속적인 변경이 가능한가에 대한 것입니다. 기준서 본문 문단 B131에 따라 최초에 정한 NPM이 더 이상 기업 전체의 재무 성과에 대한 경영진의 견해를 전달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더 이상 NPM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회사의 판단에 따라 후속 시점에 해당 측정치를 산정하는 방법을 변경하거나 경영진이 정의한 새로운 측정치를 추가하거나 이전에 공시한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 측정치의 사용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기준서에서 제시하는 항목들을 추가로 공시해야 합니다. 답변에 참고한 기준서 문단을 해당 장표에 기재하였습니다. 다음 질문은 NPM이 변경될 경우 회사가 추가로 수행해야 할 절차는 무엇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기준서 본문 문단 124에서는 NPM이 추가되었을 경우 그 이유와 영향을 공시해야 하며 실무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변경 또는 추가된 사항을 반영하여 제작성한 비교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참고한 기준서 문단을 해당 장표에 기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IR 활동에 사용되는 모든 지표를 NPM으로 식별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기준서 문단 B116에서 118에서는 공개적인 의사소통에서 경영진의 견해를 전달하기 위해 사용되더라도 해당 지표가 수익과 비용의 중간 합계에 해당하는지를 고려하여 NPM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IR 자료에서 AUM이라는 지표를 활용하고 있더라도 이는 수익과 비용의 중간 합계가 아니기 때문에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 측정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참고 문단을 해당 장표에 기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EBITDA와 현행 KIFRS 영업손익이 NPM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기준서 문단 BC 364에 따르면 이자, 법인세, 감가상각비 및 기타 상각비 차감 전 손익을 의미하는 EBITDA는 NPM의 정의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에비타는 실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산정되고 있으므로 에비타 계산의 출발점이 단기 손익인지 혹은 영업 손익인지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영업 손익에서 출발하여 산정되는 에비타는 KIFRS 제1118호 영업 손익에서 감가상각비와 상각비 및 KIFRS 제1036호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 손상차손을 가산한 수익과 비용의 중간 합계로 측정될 수 있습니다. 문단 118의 2에 따르면 이와 같이 영업손익에서 출발하여 산정된 에비타는 MPM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손상차손을 포함하지 않는 현행 KIFRS 영업손익에서 출발하여 상각비를 가산함에 따라 에비타를 도출할 경우 문단 118의 2에서 기술하는 중간합계에 해당하고 따라서 MPM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행 KIFRS 영업손익의 경우 향후 공표될 KIFRS 제1118호에서 이를 주석으로 공시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MPM으로 식별하여 공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서 소개드린 문단 117에서 기술한 MPM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답변과 관련된 기준서 문단을 해당 장표에 기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MPM의 감사 방법론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논의 결과 MPM의 완전성 검토가 주요 이슈로 식별되었습니다. 한편 감사 의견을 형성할 때 MPM과 관련하여 특정 측정치가 경영진의 견해를 나타내는 지표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특정 측정치가 공개적인 의사소통 과정에서 사용되는지를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면 실무 지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 측정치인 MPM의 도입 배경과 공시 사례, 그리고 Q&A를 통해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MPM은 IFRS 18에서 새롭게 도입된 개념으로 기업이 회사의 성과를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이를 적절히 활용한다면 공시 정보의 유용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 강의가 MPM에 대한 실무진의 의문을 해소하고 나아가 국내에서 MPM 공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